우리가 지난주 화요일과 이번 주 화요일에 거쳐가지고 2주 연속으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주제로 우리 정치학계에서 전문가이신 선진대학교 송경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교수님께서 뭐 이렇게 좀 스마트폰으로 뭐 이게 좀 실습도 해본다. 네, 시간이 좀 되면은 좀 해.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당히 이제 뭔지는 대강 느낌 알죠? 메타버스가 느낌 아니까. 근데 그 느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특히 우리가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영역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 메타버스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오늘 그 송경재 교수님 강의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래 강연하실 때 이 담당자가 있으면 별로 좋지 않아요. 저는 근데 사실 듣고 싶은데 지금 국제연구소 회의가 있어가지고 마칠 때쯤 해서 여러분들 다시 돌아오기로 하겠습니다. 문제 있는 것은 우리 그 국제연구소의 그 최영재 선생님이거든요. 저 선생님인데 그 필요한 부분 있으면 여기 이쪽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잠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이크를 송경재 교수님께 넘기면서 저는 곧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영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도명 교수님께서 방금 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오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디지털 전환이 오게 된 배경, 다양한 기술 발전, 과학기술 발전에 의해서 이제 세상은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대략 2015년에서 2020년 사이가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삶은 인터넷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거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된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말 그대로 인터넷을 뛰어넘는 새로운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그리고 네트워크적 기술이 혁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인공지능, AI. 요새 뭐 AI 모르면 바보죠? 스마트폰에도 뭐 AI 기능이 있고, 뭐 집에서도 AI 기능이 활용되는 다양한 전자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가장 많이 들어본 것 중에서 빅데이터, 뭐 이런 기술도 있고, 그리고 뭐 블록체인. 예? 여러분 암호화폐, 비트코인 뭐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뭐 이런 블록체인. 그리고 또 하나의 기술적 혁신이 바로 이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 메타버스는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가상 공간에 나하고 똑같은 아니면 어떤 가상의 아바타를 통해서 일상생활과 학교생활, 뭐 사회생활, 그리고 가족관계 모든 걸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과연 최근에 등장한 거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메타버스라는 건 있었어요. 근데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역시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졌죠. 지금 뭐 4G, 5G 해가지고 실시간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빨리 지금 전송이 되고 있죠. 웬만한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스포츠 중계 같은 거 있잖아요. 요새 뭐 월드컵 예선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거 할 때 위성 중계라는 걸 했습니다. 위성 중계. 지금 너무 위성 중계를 해요. 근데 그때 위성 중계는 어땠냐면요. 말하고 영상하고 좀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말의 속도하고 영상의 속도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위성으로 중계하다 보니까 전파를 쏘다 보니까 말이 아무래도 용량이 적겠죠. 대화로 하는 게. 스피치는 먼저 와요. 근데 한 1, 2초 있다가 동영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할 때는 그 축구 경기 같은 경우 있잖아요. 골인이 됐어요. 그러면 골인 먼저 하고 좀 있다가 골이 들어가요. 뭐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가끔 인터넷 쓰다가 보면은 조금 인터넷이 좀 느려지거나 이럴 때 화면이 좀 말하고 좀 이렇게 그 디플레이 된다고 할까? 약간 그 갭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증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어졌어요, 사실상. 뭐 위성 그 통신, 뭐 심지어는 여러분들 국제전화 써보셨죠?
요새 국제전화는 여러분들 뭘로 써요? 카카오? 스카이프. 그렇지, 스카이프. 내지는 뭐 그 카카오.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통신 프로그램을 씁니다. 근데 이 통신 프로그램이 거의 카카오 전화만 해도요, 스카이프만 해도 초창기에는요, 약간 음성이 전달되고 오가는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격차가. 근데 지금은 상당히 실시간으로 되고, 그 화상통화 같은 것만 해도 거의 무리 없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기술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진전도 있고 또 하드웨어적인 발전도 있고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이 메타버스는 기술적인 기반이 없으면은 성공하지 못하는 기술이에요. 왜?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하는 거랑. 이야기를 하는 건 빨리 전달이 되는데 영상으로 전달되는 것은 늦거든요. 그러면 가상의 공간에서 움직인다. 서로 대화를 나눈다. 행동을 한다라는 건 결국 동영상 시스템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기술이 발전하지 않으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기술인데 4차 산업혁명, 특히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메타버스가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인트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지난 시간에 못 오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 한 10분 정도 동영상인데 한번 메타버스라는 게 뭐고 지난 시간에 그 제가 1시간 동안 1시간 좀 넘게 강의했었던 걸 좀 압축적으로 좀 설명해 놓은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메타버스 정치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양면성, 그 민주주의에 주는 함의 그리고 조금 시간이 된다면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는데 그 제페토 혹시 지난번에 수업 듣고서 한번 가입하신 분 있어요? 아, 2분 가입했어요? 이따가 한번 실제 후기를 한번 들어보죠. 좀 실제 사용하니까 아직은 좀 어색하죠. 네, 아직은 좀 어색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한 것은 기업들이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시작은요. 왜냐하면 유명인들 같은 경우 얼굴을 캐리커처처럼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조금 아직은 좀 부족해요. 근데 한번 관심을 가지면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기술이고 또 계명대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전문 그 교육과정도 좀 운영하고 대학원 과정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성이 큽니다, 지금. 이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그 한번 실제로 하면 한번 상당히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의했었던 내용을 최근에 뉴스로도 좀 나왔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I'm very excited to give you a speech today. 요새는 광고가 이게 많이 나가지고 이거 참. 자, 이 화면 그대로입니다. 예. 메타와 세상을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 메타버스. 1992년 출간된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아바타라는 단어와 함께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후 2003년 발표된 세컨드 라이프 등 가상현실 플랫폼이 나오고 증강현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발전으로 적용 영역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등 정보나 이미지 기반의 기존 플랫폼을 대체할 새로운 플랫폼이 탄생한 셈입니다. 아시아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는 출시 3년여 만에 2억 5천만 제페토는 네이버에서 만든 플랫폼입니다. 평균 이용자 수는 5천만 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산업이 확대되면서 메타버스 시장도 급속히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시장 조사 업체 이머전 리서치는 2020년 476억 달러, 우리 돈 56조 수준이었던 세계 메타버스 시장이 2028년에는 8,289억 달러, 약 9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이 매년 40% 이상씩 고속 성장하면서 플랫폼 서비스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포럼 등 모임 기반 서비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사용자가 자신이 필요한 캐릭터와 가상 공간을 직접 설계하고 기업 활동까지 가능한 오픈형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개방형으로 아바타 공간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과 이 트렌드 안에서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에는 큰 월드가 돼서 다양한 외부 서비스나 기업들이 이 브랜드 안으로 모셔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다양한 분야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하면서 미디어나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들은 물론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 경제 활동도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기업 활동 역시 메타버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격이 없는 협업과 인재 확보의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 함께 일할 수 있고 해외에 있는 인재들도 우리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장을 가상에 만들어서 현실에 이러한 여러 가지 오류나 문제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목적을 제거하는 일도 가능해질 것으로 봅니다. 인터넷 플랫폼이 정보 전달 위주에서 경험 중심의 3D 공간으로 대체되면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효훈입니다. 지난해부터 그야말로 붐이 일면서 이제는 조금은 친숙한 개념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는 하는데 여전히 허상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을 수 없는 메타버스, 그 성공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방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이 메타버스가 새로운 개념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예전에 그 싸이월드나 다를 바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메타버스를 이제 가상 세계를 현실로 구현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뭐 예전부터 있어 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일단 메타버스를 전문가들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일상 기록형 메타버스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싸이월드도 그렇고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들이 분명히 해당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울 세계형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구글어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계 각지에 있는 실물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 랜선 여행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이고요. 예.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포켓몬고 같은 이제 증강현실형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뭐 리니지 같은 그런 이제 뭐 가상세계형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일단 최근 메타버스 열풍을 일으켰던 걸 이제 보면 이제 뭐 네이버 제페토나 이제 로블록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크게는 가상세계형 메타버스에 속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가상세계에서 아바타 놀이를 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예. 일단 기존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뭐 우리가 뭐 일기를 쓰고 이제 사진을 보고 뭐 게임을 하는 그런 소비자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싸이월드를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뭐 이미 만들어진 형태의 이제 뭐 미니홈피 스킨을 구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뭐 도토리를 지불하는 행위에 그쳤다면 지금은 내가 직접 스킨을 꾸미고 그 스킨으로 이제 도토리까지 걸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페토에서는 약 50만 명의 이용자가 아바타의 옷을 만들어 팔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렌즈라는 크리에이터는 뭐 아바타들이 좋아하는 귀걸이나 모자 같은 걸 만들어서 한 달에 1,500만 원씩이나 벌고 있다고 합니다. 훌륭합니다. 아예 이제 그 안에서 생산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싸이월드와는 좀 다른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분명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소비와 생산을 같이 하는 앞서 얘기한 이제 프로슈머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 뭐 그냥 유튜버 정도만 해도 이 생산과 소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튜브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또 생각해보면 좀 다른데요. 일단 뭐 요즘 반응이 좀 명품 하울 영상 유튜브에 많이 콘텐츠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걸 찍는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명품을 사야겠죠. 고가의 명품을 사야 하는데 사기가 쉽지가 않죠. 뭐 일가게에서는 뭐 협찬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뭐 협찬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가면 이제 뭐 현실에서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명품을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가격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뭐 그냥 게임 아이템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를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또 이제 현실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 직접 메타버스 플랫폼에 이제 상점을 내서 이제 뭐 파는 것인 만큼 당연히 가품은 아니고요. 또 현실처럼 프리미엄을 붙여서 리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아바타 꾸미기라고 보기에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예. 실제로 지난해 구찌 같은 경우 로블록스 안에 이제 구찌 가든을 개설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정판 디오니소스 가방을 475로벅스에 판매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용자들 사이에서 거래가 되면서 한때 35만 로벅스, 이제 우리 돈으로 약 490만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로벅스는 로블록스 안에서 통하는 화폐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일단 실물 디오니소스 백이 한 400만 원이 조금 넘기 때문에 만질 수도 맬 수도 없는 디지털 가방이 이 지금 실물 가방보다 비싼 셈입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명품뿐만 아니라 미술품, 아이돌 굿즈, 골프장 티타임 나가서 집까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는 사람들이 좀 더 신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좀 심리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 세계보다 더 큰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단순히 이제 현실의 복제가 아니라 현실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세계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세계뿐 아니라 메타버스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기술들도 동시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뭐 인터넷, 뭐 이커머스, 뭐 AR, VR, 뭐 5G, 블록체인 같은 지금 뭐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들어본 그런 첨단 IT 기술은 다 메타버스를 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뭐 가상 세계를 현실 세계로 얼마나 똑같이 가져올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일단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다 이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가상 세계에서 사고판 자산이 정말 뭐 가치가 있는 건지 또 있다면 가치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이게 항상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일단 메타버스에서는 이제 이 문제까지 해결이 가능해진 겁니다. 현금화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등장하면서 그리고 디지털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리는 NFT가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아니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명품 디지털 가방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카탈로그 이미지 다운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일단 오프라인 명품처럼 돈이 되고 또 이제 명품 보증서처럼 이제 원본이라는 증거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소유 증명과 교환 가치 결정을 NFT와 암호화폐가 각각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NFT로 인해서 메타버스 세계는 소유권 개념을 생성하고 또 이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공고해진 셈이고요. 따라서 디지털 자산 거래와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 생태계는 앞으로도 확장될 전망입니다. 그럼 이런 이 메타버스 세계가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는 게 사실 아직 완전히 구현된 상태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가상 세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냥 뭐 PC나 스마트폰으로 체험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요? 일단 저희가 내용물은 굉장히 훌륭한데 로고를 지금 이제 메타버스를 비유하면은 굉장히 뭐 이제 정말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정작 신제품을 이제 낡은 포장지로 감싼 행복이다 좀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일단 뭐 2차원의 기반은 뭐 PC나 스마트폰으로 이제 뭐 구현이 되는 요 세계는 솔직히 싸이월드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미디어 수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보다 실감나는 이런 3차원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XR 확장 현실 기술이라는 이제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2007년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이제 모바일 시대를 연 것처럼 어떤 하드웨어가 발전하면 그 하드웨어 안에서 소비할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발전도 자연히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XR은 이제 뭐 AR, VR, MR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되는데요. 네. 그거를 쉽게 표현하면 영화 아이언맨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뭐 허공에 이제 홀로그램 화면을 띄워서 왼손으로 이제 굉장히 멋있는 전투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게 발달됐다는 거죠. 그 혼합해서 그렇게 세 가지가 그렇게 구현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각각의 개념은 정확히 어떻게 돼요? VR, AR. 일단 AR은 증강현실, 그리고 이제 VR 같은 경우 가상현실, MR은 요거를 합한 혼합현실인데 요 세 가지를 다 구현을 하는 게 XR, 확장현실. VR과 AR을 혼합한 게 MR인데 네. 그것까지 또 합한 게 그렇죠. XR이라고요? 네. 복잡하네요. 일단 현재까지는 이제 메타의 자회사 오큘러스가 전체 XR 기기의 절반을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올 상반기에도 이제 새 헤드셋을 출시할 예정인데 헤드셋에 탑재된 5개의 카메라가 이제 사용자의 시선이나 입술 모양, 전신 움직임을 감지해서 3차원으로 구현하는 기술을 선보일 전망입니다. 네. 하반기에는 또 이제 애플이 처음으로 이제 XR 헤드셋을 출시하면서 메타의 독주를 막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도 연내 XR 신제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이제 지난 2018년 이후 좀 신제품 출시를 중단했던 삼성전자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협력해서 좀 이제 다시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XR 기기 시장에 재도전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결국 얼마나 공간들을 좀 잘 모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뭐 콘텐츠,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같이 좀 진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이게 그냥 VR 기기를 쓰는 게 아니라 아예 뭐 홀로그램으로 지금 현실 세계에서 그런 가상 공간을 펼치게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펼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뭐 게임하고 거의 동의어 수준으로 평가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게임이라는 것도 사실 지금 유행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유행이 끝나버리면 메타버스라는 것도 결국엔 한철로 끝나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저희가 오늘 계속 싸이월드 얘기를 하는데 결국 뭐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싸이월드도 저기 문을 닫았고 게임 말씀하셨는데 게임도 뭐 그때만 이제 석조만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현실이 지금 이제
하드웨어가 좀 빈약한 현재의 메타버스 상황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섭종은 서버 종류를 네. 즐기죠. 네. 풀어서 말해주세요. 네. 그래서 인프라는 그대로인데 이제 비슷한 플랫폼만 쏟아져 나온다면 당연히 이용자는 줄어들겠고 나중에는 생태계 전반이 이제 위협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이야 이제 메타버스가 신사업이고 이제 서비스를 시행 중인 기업이 뭐 몇 개 없지만 향후 이제 좀 많은 사업자들이 진출을 하고 또 이용자 쟁탈전이 굉장히 치열해진다면 아무리 뭐 지금 날고기는 제페토나 로블록스라도 버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페토의 경우 지금 뭐 코인이나 잼이라는 자치화폐를 쓰고 있고 좀 포트나이트는 뭐 V벅스, 로블록스는 로벅스라는 가상자산이 손대고 있는데 막말로 이제 잼이나 로벅스가 사이버즈 도토리처럼 휴지 조각이 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이 때문에 로블록스를 비롯한 메타버스 전문 기업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신들 고유의 가상자산을 유지하기보다는 좀 플랫폼 안정성과 매연 확장을 위해서 이제 뭐 NFT를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이제 NFT를 활용한다면 A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다가 이제 뭐 B라는 플랫폼으로 옮길 때 이제 A에서 쓰던 아이템들을 좀 이제 B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도 있고 이제 좀 최악의 경우 사이버즈처럼 망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메타버스 생태계가 오래 지속되려면 결국 선결 조건은 이런 하드웨어다 이런 얘기겠죠. 네, 일단 메타버스는 이용자들이 참여하고 또 이제 체험한 경험들을 확산시켜 하는 그 세계가 유지되는데 아무리 뭐 집을 사고 명품으로 둘러도 이제 아바타 꾸미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도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이제 전문가의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사업하시는 거의 많은 분들이 콘텐츠에 집중을 하고 계시고 메타버스 안에서 100명에서 놀고 싶어도 다리가 달린 사람이 20명이 들어가면 더 이상 그래픽이 처리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20명 안쪽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옛날에 VR 산업처럼 하드웨어가 견인을 하지 못하면 중간에 엎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산업부 방성우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메타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재밌게 그래도 짧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를 한 압축적으로 좀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라고 하는 기술의 잠재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을 텐데요. 그럼 메타버스가 하드웨어적인 측면만이 문제가 있느냐? 사실은 이용자의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아직은요. 이게 가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가상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정치 영역에서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느냐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가 정치적으로 처음으로 활용된 거는 2020년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 하니까 얼마 안 됐죠. 사실 메타버스 기술은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디지털 전환 기술을 했을 때 아까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블록체인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메타버스가 가장 지금 최신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2020년 여러분들 겪었었던 바로 코로나19가 극심했었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기회의 장이 열린 거예요. 사람들 직접 만나지 못하잖아요. 선거운동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총선도 있었습니다만 직접 만나서 악수도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인사도 하고 유인물도 나눠주고. 그런데 코로나19 때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못 모이게 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적으로 뭐 10인 이상 못 모이게 하고 5인 이상 못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낸 방법이 뭐예요? 바로 이 메타버스라는 거 한번 활용해가지고 좀 가상의 공간에서 선거운동을 좀 한번 해보자.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때 가상 공간에서 활동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에 주목해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바이든 현재 대통령이죠. 바이든 그 후보가 선거 기간 동안에 인기 게임이었던 닌텐도의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라고 하는 사이버 캠퍼스에서 선거운동 자금을 모았습니다. 선거운동 자금을 모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선거운동 선거 자금을 하려면 후원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무기명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바이든 캠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닌텐도 게임 해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상당히 이제 비주얼 비슷합니다. 그리고 후보하고 좀 비슷하게 이제 이미지도 만들었죠. 또 해리슨 후보하고 이제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 이렇게 해서 그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했는데 이게 의외로 젊은 층들한테 주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이렇게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약간의 엄근진 모드잖아요.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재밌게 선거운동도 하고 자금도 모아주고 클릭해서 이 방으로
들어가면은 홍보 영상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완전히 정치적으로 큰 반향보다는 어떤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관심을 제거하는데 상당히 바이든의 선거 유세가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국에서도 비슷한 그 상황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2022년입니다.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메타버스가 이제 활용이 됐어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사상 처음으로 메타버스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는데 조금 틀리죠. 그 아까 그 미국의 버전하고 어떻게 해요? 위에다 사진을 이렇게 사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MR 정도일 거예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중간 형태, 믹스된 형태로 실제로 녹화를 하고 찍는 거는 행동은 그 제페토를 이용해서 했지만은 이 사진을 붙여가지고 누군가를 분명히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그 활용도가 더 높았다라는 이제 평가를 좀 받는데요.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후보들이 주로 이제 뭐 이낙연, 박용진, 뭐 김두관 이런 후보들이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원희룡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식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하는 것보다는 메타버스로 하는 게 하면서 유튜브를 중계를 하면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상 공간에서도 하고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거를 유튜브로 또 이런 유튜브 동영상으로 그대로 올린 거거든요. 유튜브를 하면서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멀티 채널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채널로 홍보를 할 수 있는 효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당연히 언론에서도 주목할 수밖에 없었겠죠. 언론에서 주목받고. 자, 이런 게 메타버스 기술한 정치적 기술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2022년, 뭐 요번 총선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활용이 안 됐습니다만 다음 또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마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정치적 이용과 함께 과연 이게 장점만 있느냐? 양면성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거죠. 항상 기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지털 전환 기술이라고 하는 건 장점도 있고, 그리고 단점도 있는데 그 장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안 쓰려면 몰라요. 쓰지 않으면 해결이 돼요. 근데 써야 된다면은 장점을 최소화시키고 장점을 최대화시키고 단점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지금 있어요. 그죠? 스마트폰 지금 안 쓰면은 대학생활, 사회생활 할 수 있나요? 없어요. 현실적으로요. 모든 웬만한 활동을 다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스마트폰이 문제가 있어요. 이 중독 문제도 있고, 뭔가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전화번호도 외우지 못하는 것 같고, 예? 뭔가 스마트폰 안 쓰면 불안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의존증, 중독 증세의 초기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가끔 식당 가시면은 좀 안 좋은 현상이긴 한데, 식당 가면은 요새 5월이 이제 가족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가족끼리 식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도 있고 뭐 이렇게 어른들이 식사하는 모습 가끔 보시면은 어른들은 식사하고 있고 애들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한 3살에서 5살 정도 되는 애들은 뭐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같이 밥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유튜브 틀어줘요. 예? 그리고 애들도 초등학생 정도 되는 친구들도 뭐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가지고 자기 행동하고 있어요. 가족 모임인데도. 예? 그러니까 애들이 유튜브에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지다 보니까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는 거를 흥미롭게 보지, 뭐 가족과 대화라든가 가족과 이야기하는 것을 관심을 안 가져요. 이제 계속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예?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흐름이 됐어요. 이제 바꾸지 못해요. 예?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마트폰을 이런 친구들은 더 의존하게 될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 스마트폰 사용하는데 좀 잘 사용해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듯이 메타버스 역시 똑같습니다. 자, 문제점이 많고 환각 증세도 만들 수 있고 의학적으로도 안 좋다, 사용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잘 사용했을 때 어떻게 좋은 측면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를, 새로운 기회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죠. 특히 앞으로는 실감형 정치 메타버스로 나갈 겁니다.
자, 지금 최근에 그 소개를 제가 여기다 안 해드렸는데 여러분 그 AI 사진으로 해가지고 나의 리즈 시설로 돌려주는 거 아세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혹시 부모님 해보셨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가정의 달이니까 집에 가서 한번 꼭 해주십시오. 그 간단한 플랫폼인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리즈 시절로 돌려주는 거예요. 20대 초반으로.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하긴 여러분들 지금이 리즈 시절이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얼굴 모양이 확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진짜. 여러분 부모님이 다 미남 미녀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이야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그렇지만은 젊었을 땐 정말 미남 미녀였구나. 그걸 얼굴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는 메타버스에.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도 사진을 찍어 AI로 영상을 캡처해가지고 옮겨주는 서비스까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우리 그 화면에서 봤지만 다 똑같은 얼굴이죠. 예? 남자의 얼굴도 비슷하고 여자의 얼굴도 비슷해요. 마치 만화 캐릭터 같지 않아요? 사용해보신 분들? 만화 캐릭터 같죠? 뭐 이 얼굴이 이 얼굴이고 저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리고 대부분이 나쁜 아바타를 안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큰 친구예요. 그런데 너무 키가 큰 걸 컴플렉스가 있으면 정상적인 걸 선호해요. 키가 작은 친구도 정상적인 걸 선호해요. 예? 남성이면서 머리가 약간 자기는 곱슬머리예요. 그런 친구도 있죠. 곱슬머리가 핸디캡이면 곱슬머리 안 써요. 뭐 이런 식으로 평균화된 사람을 그대로 아바타로 쓰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실제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아바타의 모습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이제 개선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실감형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등장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는 게 바뀔 겁니다. 나의 얼굴과 유사한 메타버스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도입이 된 상태입니다. 도입이 된 상태인데 아직은 이게 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익명성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익명성의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실제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좋은 것이냐, 실제 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게 좋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마치 소셜미디어에서 인스타그램 할 때 내 얼굴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각각의 차이잖아요. 이렇듯이 드러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모두 다 드러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직까지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 기업에서 이제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지금과 같은 단순한 이미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하면서 처음엔 재밌다가도 중간에 실증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똑같아요. 이미지들이 비슷비슷한 만화 캐릭터예요, 다. 그러다 보니까 실증이 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실감 있는 이미지가 만들어질 거고 그게 정치활동에 활용됐을 경우 훨씬 더 대중화될 수 있고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 문제점 중에 하드웨어적인 문제점, 현재 한 20-30명밖에 한 방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점차 네트워크 기술이라든가 이렇게 발전하면 해결이 될 겁니다만 지금 현재 나온 기술은 미세한 눈짓, 미소, 자신의 얼굴 모양과 똑같이 하게 만드는 기술까지는 지금 도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상 공간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죠. 아마 요 정도 20명 정도의 수업은 충분히 메타버스 내에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인데 원래는 한 올해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 좀 안 된 거 보니까 내년 정도에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소규모 세미나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만큼 집중도가 있고 얼마만큼 학습 효과가 있느냐, 요게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충분한 거는 메타버스 안에서 내가 못 만났던 연예인, 뭐 정치인, 뭐 이런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서로 간에 스킨십을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가상 공간이지만 이게 상당히 그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겠죠. 특히 정치인 같은 경우는 이게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정치인들은 사람 만나는 걸 이게 직업이에요. 연예인들은 노래를 부르고 연기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팬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직업의 범주에 속하거든요. 정치인들은 표를 얻어야 되니까 사람이 많은 공간에 가면 꼭 정치인들이 와 있어요. 그런데
메타버스 공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참여를 자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내에서의 작은 공론장 문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왜? 특히 나이나 인종, 성별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때 가장 큰 게 뭐냐면 보는 대로 믿는 거예요. 보는 대로 믿는 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동양 사람들의 정서는 독특한 정서가 있습니다. 일단 호구조사부터 해요. 호구조사.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하고 그다음에 뭐 대화를 하거나 관심사에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면은 뭐 제 실례지만 붙이면 뭐예요? 뭐 이미 실례를 했는데 예? 실례지만 혹시 뭐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내지는 뭐 실례지만 뭐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요? 혹시 고향이 뭐 대구 아니세요? 사투리가 그쪽 사투리 쓰시는데 뭐 이런 말 있죠. 우리는 자연스럽지만은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장 우리나라만의 현상인 건 아시죠? 외국인 친구들 만나가지고 절대 물어보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가 뭐예요? 예? 몇 살이냐? 두 번째가 뭐예요? 가족관계. 가족관계가 뭐냐? 이거는 물어보지 말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근데 너무너무 잘 물어봐요. 예? 그렇죠. 몇 살이니? 그래, 호칭 정리부터 해요. 그 다음에, 형, 동생이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대화 좀 끈끈해지죠. 그 다음부터.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본권적인 아직까지 관심이 남아있는지 나이라든가 연령, 그렇죠? 나이, 그리고 이제 가족관계, 예? 이거에 대한 상당히 민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보시면은 가족끼리 사는 가구보다 싱글 가족이죠. 나 혼자 산다 이런 거죠. 나 혼자 산다처럼 혼자 사는 가구가 더 많아요 지금. 예? 더 많고 그걸 굳이 내가 밝히고 싶지 않아요. 워낙 또 사회가 위험하기도 하고 나 혼자 산다라고 특히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위험 요소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범죄라든가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가족관계도 잘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요새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나 다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메타버스에서는 이런 걸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이나 인종, 성별을 초월해서 다양하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선입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합리적인 대화 토론. 이게 가끔 저도 이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요새는 그런 일 많이 없습니다. 주말에 지하철 타고 가면은 이제 수도권에 있는 지하철들은 외곽으로 좀 가는 지하철이 많아요. 전철이 뭐 춘천도 가기도 하고 서울에서요. 뭐 인천, 뭐 파주, 뭐 이제 천안 뭐 이런 데 가니까 뭐 이렇게 가끔 이제 여행객들이 좀 오고 가면서 꼭 저녁 때 되면은 꼭 얼굴 붉힌 일들이 꼭 있어요. 서로 이제 맥주 한 잔 드시고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서로 이제 싸우는데 거기서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너 몇 살이야? 이게 꼭 나와요. 예? 꼭 나이 물어봐요. 뭐냐면 합리적인 대화 토론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 꼭 나오는 게 그거예요. 너 나이 몇 살이야? 그때부터 합리적 대화가 안 돼요. 왜? 나이로 그냥 억누르려고 하니까. 예? 우리나라의 토론 문화를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나이예요, 나이. 예? 나이가 많은 사람이 권위에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적은 사람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을 못하는 게 창의성이 없어요. 그냥 직장 생활은 똑같아요. 선배, 나이 든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밑에 사람이 반발을 못해요. 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도 반박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창의성이 없고. 토론이 안 되니까. 합리적인 대화 토론이 안 돼요. 너 나이 몇 살이야? 내가 해봐서 알아. 가만히 있어. 예? 야, 네가 몰라서 그래.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직장 생활하면 더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런 대화를. 이게 대화를 가로막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친구들 간의 대화의 기법에서 우리는 초중고등학교 때 지나치게 공교육 중심의 교육에서 입시 위주로 받다 보니까 토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예? 나와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걸 얘기를 못해요. 예? 그 다른 의견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토론을 하고 서로 합의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 우리가 그나마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이 다 똑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다만 우리나라처럼 더 나이에 아주 그리고 인종별로 그 나이에 더 그 엄격하게 하는 데였고 또 반대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에 따라서 차별을 둬요. 분명히 차별을 둡니다. 쓰는 용어 자체가 틀리기도 하니까. 자, 그래서 그 또 하나는 이 물리적 거리. 자, 여러분들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코로나19 탁 터졌을 때 원격 수업 했었죠. 집에서 고등학교 때 막 원격 수업,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 뭐 LMS 시스템 해가지고 줌이나 웹엑스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때 해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야 이게 계속 발전하면은 물리적 거리감이 없어지겠다. 그런 생각 해보셨죠? 예? 야, 이제 수업도 여러분 130학점이 졸업학점이죠? 120학점인가요? 몇 학점이에요? 120? 예. 그러니까 120학점인데 50학점은 온라인을 듣고 나머지 70학점은 저기 오프라인으로 들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 해봤죠? 실제로 전 세계의 유명한 대학들이 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한국만 지금 오프라인 시스템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 내에서도 이러닝을 하는 거를 상당히 두려워해요. 이러닝을 해서 학교를 안 오면은 이 친구들이 제대로 학교 공부를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논리예요? 기존의 논리예요. 기존의 논리.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 이미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인강에 익숙해져 있고 이론적인 부분이야, 학습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데 다만 대학생활로서 느껴야 될 이런 비교과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사회관계활동, 동아리활동이라든가 대학활동 그리고 새로운 자신의 개인 인맥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서는 또 오프라인 활동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걸 더 늘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메타버스에서 이러한 공부라든가 학습하는 거를 조금 더 여러분 줌이나 웹엑스로 하면은 지겹죠, 조금. 지겨워.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냥 강의하는 거잖아요. 쭉 앉아서. 그럼 내가 졸군지 자는지 화면도 껐다 켰다 하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위에다가 천장 올려놓기도 카메라 천장으로 올려놓기도 하고 막 이런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얼굴 사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사진 약간 약간 그래도 뭔가 공부하는 듯한 표정으로 찍어놓은 친구도 봤어요, 저는. 그런 친구 못 봤죠? 봤어요? 막 이렇게 공부에 열중하는 모습 있죠? 이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살다 이제 이런 것까지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가상 공간에 사는 게. 그건 뭐냐면 교수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교수법도 우리도 몰랐죠. 코로나19가 이렇게 급격하게 와가지고 온라인으로 할지.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판서하고 강의하고 알아몰라. 이건 외워야 돼. 이거 중요하니까 외워야 돼. 이렇게 해서 학습하는 거랑 온라인에서 학습하는 방법은 당연히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교수법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방금처럼 먼저 동영상이나 자료 화면을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런 걸 이제 플립 러닝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먼저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토론하는 건데 오늘은 토론할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자신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동영상 수업은. 그래야지 좀 관심도 가지고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동영상은 길면 안 돼요. 아시지만은. 오프라인 수업하고 똑같이 50분 수업해봐요. 지겨워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몇 분이 되세요? 15분 안 넘잖아요. 15분 딱 안 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단위로 끊어줘야 돼요. 사실 수업을. 만약에 동영상으로 한다면. 이런 듯이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이 한다면 하나의 의제, 하나의 주제 가지고 우리가 온라인 세대에 맞는 공론장의 영역을 메타버스가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이 지금 많이 실험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가능성의 실험보다는 지금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그래서 메타버스의 전망을 막판에도 뭐 하드웨어적인 문제 이런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러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부정적인 문제들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역시 익명성 문제입니다. 익명성. 이게 나이, 인종, 성별을 초월해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성인 것처럼, 내가 나이가 많은 것처럼, 내가 흑인인 것처럼, 백인인 것처럼 속일 수가 있어요. 내가 미국인인 것처럼. 그래서 아바타가 나이, 인종, 성별을 초월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
마치 이제 초창기 사이버 공간하고 똑같아요. 사이버 공간에서도 채팅을 하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이게 이제 로맨스 스캠 하듯이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돈을 착취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도 어떻게 본다면은 이런 익명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그런데 제페토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가입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익명성의 문제는 어느 정도 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그 실질적으로 메타버스에서 과연 아바타가 나의 익명성을 가지고 있는 아바타일 뿐이지 나하고 똑같진 않은데 굳이 동일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마치 게임을 즐길 때 나의 아이덴티티를 다르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당연히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강제하는 것도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게 역시 이제 그 아직은 소통을 하기에는 진솔한 면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있고요. 가장 큰 게 사실 이 문제입니다. 보안 문제예요. 이게 그 해킹, 악의적 해킹이나 아바타 주인을 대행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타 해킹이 왜 문제가 되느냐? 뭐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푸틴 대통령의 아바타를 가지고 방금 1분 전에 핵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공개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세상이 혼란스럽겠죠. 예? 그리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돈을 벌어요? 어떻게 돈을 벌까요? 왜 핵무기,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돈을 벌게 할까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선물 거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로서 올해 주식이 떨어질 거다라고 걸어놓는 거예요. 그럼 그거 주식이 떨어지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 사건입니다. 2021년에 펜타곤이 불에 타는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적이 있어요. 펜타곤 아시죠? 미국 국방성이 불타고 있는 사진. 1시간 뒤에 이게 가짜, 페이크 말 그대로 페이크 뉴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1시간 동안 주가가 폭락해버립니다. 폭락하고 순식간에 등락, 또 이제 정상이 됐으니까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1시간 사이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일부러 퍼뜨렸다 조사했는데 못 잡았어요, 결국은요. 충분히 가능하겠죠. 탁 퍼뜨리자마자 시간이 지나면은 최하한점이 들어갔을 때 주식을 사요. 다시 정상으로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입니다. 30%. 근데 미국 시장은 30% 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주식을 7,000원까지 떨어지면 거래가 정지됩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게 하한선이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10,000원짜리가 2,000원이 됐어요. 아니 펜타곤이 지금 불타고 있어. 테러구나. 경기 불황될 거다. 앞으로 세계적인 경제 혼란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식이 떨어지죠. 그때 딱 사요. 그럼 다시 1시간 뒤에 이거 가짜뉴스인 걸로 판명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다시 10,000원으로 오르겠죠. 3,000원에 사서 어떻게 해요?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익이죠. 3배가 넘는 이익을 보는 거죠.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안이 잘못되어 있다면 경제적인 혼란, 정치적인 혼란, 아까 말했던 핵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마 엄청난 충격일걸요. 네? 1시간 동안이겠지만 세상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닮은 꼴의 아바타로 특정 정치인 역할을 할 경우 단기적으로 속임수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내일이 선거일이에요. 내일이 선거일이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밤에 11시에 이게 딱 그 상대방 후보의 악의적인 모습이 퍼졌어요. 예를 들어서 뇌물을 주고받는 모습, 후보가 직접 만나서 예를 들면 대기업한테 돈 봉투를 받는 사진, 이런 게 탁 퍼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투표하는데 영향이 있겠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정치인이 이런 돈을 받아?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날 확인해 봤더니 점심때쯤에 이게 다시 확인이 됐어요. 가짜 뉴스다. 근데 오전에 투표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오전에 투표한 사람들 어떻게 돼요? 다 속아서 투표한 거겠죠.
그럼 투표 다시 해야 될까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실제 동영상과 밀접하게 실제 돈을 거래하고 있는 장면을 메타버스 공간 아바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막 퍼뜨려요. 계속 정기적으로. 그러면 실제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지만 의심을 하는 거죠. 아, 뇌물을 받고 있구나. 그렇죠? 그럼 상대방 후보가 이거 대응할 수도 없어요. 이런 보안이 해킹됐을 때, 즉 주인이 컨트롤하지 못한 아바타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의 대리인을 통해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알고리즘 문제, 이거는 좀 심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걸어놓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10분마다 이 동영상이 재생되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아주 쉬운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유명 가수들 콘서트 예매하는 거 아시죠? 그것도 알고리즘을 걸어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10분 단위로 계속 발송해요. 무작위로. 그 국내 서버가 아니라 예를 들어 바하마라든가 저쪽 아프리카에 있는 서버를 이용해요. 그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그래서 알고리즘, 아바타 대리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메타버스가 공론의 영역도 되겠지만 민주주의 위협처가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메타버스가 주는 무한한 자유로움이 도피처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현실 공간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메타버스에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거다. 왜? 돈이 있으니까 활용을 잘하겠죠. 그래서 양극화, 기득권을 가진 집단들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인터넷은 소수의 매체라고 했습니다. 약자의 매체, 폭로의 매체. 힘이 없는 사람이 거기다가 폭로하면은 그게 사회 이슈화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나 정치인들이 그걸 막아버려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용한 대리 선거 운동, 이런 것도 가능해진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이렇게 워터마크라고 합니다. 워터마크. 아까 한국경제TV라고 위에 붙어 있었죠. 이런 식으로 그걸 워터마크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예를 들어 이 화면은 AI가 만든 화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워터마크를 붙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는 지금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고 유럽연합에서는 지난 2월 달에 입법화가 돼가지고요. 모든 AI로 만든 동영상은 인공지능 AI로 만든 동영상입니다라고 그 워터마크를 붙이게 됐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거 크게 붙여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입법화가 될 예정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혼동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소비자들에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게 총체적으로 보면 결국 딥페이크로 인한 혼란성. 자, 이런 공간이에요. 자, 이런 공간에서 정치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쎄치기도 하고, 예? 실제 활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뛰어가가 막 대화도 하면서 나쁜 말도 하고 지나가 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대화를 했는데, 야, 너 그 옷이 그게 뭐야? 너 바보구나 하고 뛰어가요. 그럼 아무도 못 잡아. 실제 그 사람이 맞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주정을 부리거나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욕설하는 가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의 양면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특별시, 이게 좀 흐린데 이게 서울특별시장이에요. 이 사람은 송중기예요. 이런 식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지나가면서 시비 걸고 주정하고 막 이래봐요. 그럼 그 사람 이미지가 떨어지겠죠, 계속. 이런 양면성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 자, 그럼 문제점은 그러면 메타버스만의 문제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지털 기술 전반이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그 네트워크로 연결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언론이 다 가짜 뉴스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기술의 양면성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이런 현상들이 적어요. 권위주의, 독재 국가일수록 이런 현상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양면 진짜 더 어려운 문제인데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걸 검증할 수 있어요. 빨리 대처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라고. 그런데 독재 국가에서는 냅둬 버려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누군가 피해자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디지털 기술,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 자칫 잘못했으면은 현실 공간과 똑같이 시민들이 권력을 감시할 수도 있지만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을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딱 보면서 아, 얘 아이디가 누구나, 얘 아바타가 누구구나, 뭐 하고 있구나, 지금 뭘 좋아하는구나, 얘 옷은 뭐라고 다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서버로. 무서운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 자체, 메타버스 기술 자체는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부터 제기되었던 정보의 잘못된 확산으로 인한 정치적 선택의 제약이 민주주의를 왜곡할 수도 있다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메타버스의 가능성 자체를 쓰지 말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경제 영역에서 활용도가 높으면 정치 영역에서 활용도는 더 높아요. 지금 조만간 이제 광고들도 이제 아마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제 3D 광고들이 이제 도입되면 메타버스가 더 주목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AI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의 얼굴과 유사한, 예? AI 지금 AI 연예인까지 나왔죠. 가상 연예인까지. 예? 송경지하고 똑같은 얼굴 한 사람이 녹화를 해가지고 강의를 해요. 그것도 3D 입체로요. 그러면 저는 먹고 살기 편하겠죠. 그렇죠? 아니죠. 밥그릇이 없어지겠죠. 가상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정말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이제 AI 기술과 결합한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폭넓은 정치의 공간이 늘어날 겁니다. 반대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생길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거를 잘 사용하느냐, 잘 사용하지 못하느냐를 판명하는 건 누구냐? 시민이라는 거죠. 통찰력 있는 시민, insightful citizen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훌륭한 플랫폼과 통찰력 있는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요. 메타버스도. 메타버스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아무리 아바타가 뛰어난 활동을 하고 뛰어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해도 오프라인 공간에서 그 사람과 같이 매칭이 됐을 때 존중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메타버스 민주주의 플랫폼도 활용하고 잘 운영할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 가능성과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좀 양면성, 문제가 있는 것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직은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측면을 더 많이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위험성도 있지만 가능성은 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는, 여러분들이 미처 직접 접촉하지 못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게 과연 그런 게 될까? 야, 아바타에다가 아까 보셨으면 아시지만 아바타에 명품을 사주면 뭐 하겠어? 내가 명품이 없는데 아무 의미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의 가상의 영역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버블처럼 터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된다면 이 공간에서 또 다른 세컨드 라이프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락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엔터테인먼트와 연결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 그리고 증강현실, 가상현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광고 영역이라든가요. 게임. 예? 게임 같은 경우. 그리고 실제로 그 랜선 여행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아까 다른 지역을 방문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메타버스의 가능성에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특히 정치적 활용도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아마 내년, 재내년 정도부터는 토론회 같은 것도 이제 메타버스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게 메타버스로 진행이 되는구나. 메타버스가 가지는 의미가 이런 거구나. 그때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지. 이게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2주에 걸쳐서 그 디지털 전환과 메타버스 정치에 배웠는데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좀 되새길 수 있을 거고 메타버스 정치의 가능성 그리고 분명한 한계 이런 것도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신다면은 이게 이런 가능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걸 알았다면은 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거 메타버스 정치를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실제 시간이 좀 남으면은 뭐
실제 제페토를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페토가 네이버에서 만든 거예요. 네이버 Z라고 하는 네이버 자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2억 5천인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제페토 월드라고 이제 제페토 세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됐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으면 동남아 그리고 이제 일본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가상 공간에 제페토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쉬워요. 앱 마켓에 들어가가지고 제페토 다운로드 받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시면 계명대에도 별도의 유니버스가 따로 있습니다. 계명대 유니버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학원도 있고요. 도서관 무슨 유명한 도서관이던데 여기. 예, 그 도서관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한번 저도 들어가 봤는데요. 뭐 실습까지 하긴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실습은 한번 기회가 되면은 조금 뭐 이렇게 리얼 좀 큰 화면을 직접 작동할 수 있는 걸로 좀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입해가지고요. 한번 활동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게 재밌구나, 이게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한번 보시고 실제 자기 모습도 한번 꾸며보시고요. 근데 재밌는 세상이 또 열릴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강의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오늘 동영상을 한 10분 보느라고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됐는데요.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몇 가지 더 받겠습니다. 질문 받으셨어요? 네? 질문 첫 질문입니다. 네, 첫 질문이에요. 질문 없어요? 아무도 우리 마지막 38 질문 없어요? 안 끝낼 거예요. 질문 안 하면 안 끝내는 신답니다. 혹시 우리 여기 질문 편하게 그냥 여기 나가. 네. 최근에 뉴스로 뜨고 있는 로블록스에서 5.18 네. 비하. 근데 게임에서 되게 학생들끼리 돈을 주고 받아서 권력을 사고 그리고 밑에 사람들을 갈굴 권한을 준다던가 하는 그런 약간 범죄 온상이 되는 메타버스 자체가 범죄 온상이 되는데 그런 거를 재생할 방법 없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아바타 공간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만 공간에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데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이제 올렸는지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이 아바타 공간 내에서 이걸 올렸다고 해가지고 처벌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뭐 민주화운동 혐오범죄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악용의 사례 아까 얘기했듯이요. 가짜의 사실을 가지고 마치 실제인 것처럼 꾸민 것. 이게 이제 메타버스에서 특히 젊은 메타버스에서는 청소년들이 좀 많이 접속을 하거든요, 지금요. 예, 아무래도 이제 연예인들이 메타버스를 많이 활용해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역사관과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또 뭐 한 가지 하나만 더. 이게 저 만나기 쉽지 않아요.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신다면 한 가지만 하시면 어디에 하고 싶으신지? 제페토죠. 네. 지금 세계적인 플랫폼이에요, 네이버의 제페토는. 근데 정상적인 기업 가치를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자체가 좀 기업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네. 제페토는 지금 로블록스나 뭐 다른 거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나름대로 가장 앞서고 있어요. 대중화된 앞선 요 서비스거든요. 네. 가장 앞서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만 명의 플랫폼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시장성도 이미 돼 있고 여기에 이제 흑자도 이미 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싸이월드에 우리가 과거에 사용을 해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신선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비슷하거든요, 싸이월드랑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게 아주 열광적이에요. 뭐 투자처까지. 예, 또 질문 없습니까? 네. 혹시 메타버스 안에서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메타버스 안에서? 아직은 온라인 공간 내에서 처벌을 할 수는 없어요.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죠. 근데 과거에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SNS가 있어요. 비슷해요, 이거랑. 이거 전 단계 모델인데 거기서는 처벌을 했었어요. 계정 삭제라는 게 처벌이에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계정 삭제를 해버리면 처벌이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규정을 했어요. 접속 금지, 한 달간 접속 금지, 계정 삭제 이런 식으로 온라인 내에서 처벌은 됐고, 아까처럼 역사 왜곡이나 큰 문제가 됐을 때는 결국 오프라인에서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댓글 정지 뭐 이런 거랑 별 차이 없어요. 예, 그럼 뭐 또 다음 수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꼭 지켜달라고 우리 도모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진짜 한번 그 여기보다는 좀 이렇게 그 디지털 환경이 조금 좋은 데서 한 두세 명 정도, 한 10명 정도가 제일 좋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게 버벅대요 벌써. 아,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한번 제가 예. 다음 내년 예, 왜냐면 20명 들어가면 같은 공간에 20명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와이파이로 하면요. 아, 예, 너무 이게 용량이 딸려가지고. 그 소규모로 제가 한번 예. 추진을 해보도록. 그러면 좀 들어가서 거기서 5명이서 좀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러면 재밌을 텐데 20명 하면 이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구도는. 제가 한번 그 다음 우리 저희 네. 메타버스 강의는 브라운 세미나는 1년에 2번을 하거든요. 그 내년 봄에 한다는 거지. 5월달에. 그때는 좀 그런 식으로 네. 좀 모집을 공고를 내서 한번 교수님 와주실 거니까 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예,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프로 세미나는 끝났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샌드위치와 함께 2024년도 2학기에도 브라운벨 세미나는 4회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신의 이슈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했어요.